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지은이는 김정훈, 대구 행복한 재활의학과 대표 원장이다. 늘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본인을 소개한다. 몇백 명의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서도 벌써 10년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직 아무도 더 행복하다는 의사를 못 만나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고 있다.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중 힘줄, 근육, 혈관, 뼈, 피부와 같은 조직을 결체 조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장기나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매개체가 바로 전자입니다. 사람의 몸은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하나의 전자기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전자기기이니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방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산소를 에너지로 쓰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산소가 연소하고 남은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것이죠. 활성산소는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약 2% 정도 발생합니다. 맨발로 지구와 만나 충전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우리 조상은 이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연과 오염된 공기, 각종 화학 성분이 가득한 음식들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산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현대의 환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충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잠을 자는 것도 좋은 충전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지구와 만나는 것, 맨살이 맨 땅과 만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충전 방법입니다.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지구와 직접적인 접촉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완전한 부도체로 작용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논을 매거나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수시로 땅의 전기 에너지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발들은 다 완전한 부도체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땅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현대인이 방전된 상태가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제 SNS에 누군가 신발 때문에 지구와 멀어지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은 만들어 주셨지만 신발은 만들어 준 일이 없다. 사람의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때 부산물로 계속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전자쌍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정해지는 산소들을 말합니다. 불안정한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강해서 연쇄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다른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을 산화시킵니다. 그 결과 세포의 노화 사멸을 촉진하여 만성질환을 일으킵니다. 암,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뿐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염증 때문에 조직이 붓거나 다양한 만성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완전히 다른 생명체였는데 약 20억 년 전 원시 대기에 점차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대략 5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가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으면 수천 개까지 있습니다. 각 세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포 안에는 필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담긴 세포 핵 하나와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인체에서 물을 제외하고 건조 중량을 계산해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중량이 절반이 넘습니다. 인류가 지금의 효율적인 몸을 가지게 된 데에는 산소의 영향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세포 내에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만들며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돕습니다. 또한 적당한 활성산소는 수명이 다한 세포들을 정리하고 외부 침입자들을 공격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적당한 농도에서는 문제 있는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을 세포 자연사라고 합니다. 세포가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세포가 파괴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은 오염된 공기와 물, 토양, 자외선, 산화된 식품과 다양한 화학 처리를 거친 음식,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못하는 온갖 화학물질들, 약물, 담배, 과도한 스트레스 등 온갖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외상이나 감염과 같은 급성 질환 분야에서는 예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발전을 보여왔지만 짧은 기간에 급증한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에는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의학계에는 노화도 과도한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발로 지구와 만나면 지구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압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과 땅은 일정 정도 전위차가 있다가 땅과 우리가 맨발로 만나는 순간 전위차가 사라집니다. 신발을 신으면 전위차가 생기던 것이 맨발로 땅과 만나면 사라지는 것은 땅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몸으로 흡수되면서 전자쌍을 이루지 못하던 활성산소들을 전기적으로 중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불안정하던 활성산소들이 안정적으로 전자쌍을 이루며 염증을 완화하고 유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무시당했던 발이 사실은 인체라는 전자기계의 충전 단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발로 지구와 접속하는 것, 이것은 인체라는 전자기계를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를 접지라고 부릅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말은 허리나 복부, 골반에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을까요? 코어 근육은 기본적으로 관절에 안정감을 주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척추에 안정감을 주는 작은 근육 다발이 있는 것처럼 발에도 안정감을 주는 작은 근육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풋코어 근육들은 발에 있는 수많은 관절들을 촘촘하게 이어주며 발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게 도와줍니다. 현대인은 너무도 성능이 좋은 신발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이런 풋코어 근육을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들어차고 근육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의 발을 MRI로 촬영해보면 발가락 사이의 풋코어 근육이 단단하고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신발 걷기만 한 사람은 풋코어 근육에 지방이 끼고 근육도 작게 위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 걷기만 한 사람의 발은 안정감이 떨어져서 노인은 넘어지기 쉽고 젊은 사람들은 발을 접질리기 쉽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넘어지고 나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때론 골절 후에 다시 걷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는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SNS 댓글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바닥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같은 곳은 좀 오래 걸어도 괜찮겠지만 숲길에서 맨발로 트레킹을 오래 하면 초보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맨발로 촉촉한 바닷가를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있고 또 소금기와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된 바닷물은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죠. 바닷가 모래사장은 다칠 염려도 별로 없어서 최상의 맨발 걷기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난이도 두 번째는 황토길입니다. 황토길은 촉감도 매우 좋고 접지도 잘 됩니다. 다만 물기가 너무 많으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잔디밭입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와 같은 급성 감염병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풀밭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오래 머무르면 해충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면 물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너무 걱정이 된다면 잔디밭에서는 맨발 걷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모래사장입니다. 공원이 아니라도 학교 운동장 구석에 있는 모래사장이나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모래사장도 좋습니다. 면역이 약한 분들도 다칠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흙길입니다. 흙길에는 마사토가 함께 깔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마사토는 모래처럼 고운 것도 있지만 작은 자갈처럼 거친 것도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길에서부터 자갈이나 모래가 섞여 있는 흙길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발바닥의 두께나 자신의 맨발 걷기 이력, 체력 수준에 맞게 적당한 흙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냇물이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는 숲길입니다. 나무가 있는 숲길에는 낙엽도 있고 크기가 제각각인 돌들도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어서 바닥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낙엽이나 나무가 깔린 숲길에서는 원칙적으로 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낙엽으로만 완전히 다 덮여 있는 그런 길은 별로 없습니다. 낙엽들이 흙과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숲길도 대체로 접지는 잘 됩니다. 마지막은 산길입니다. 산길은 숲길과 바닥 그 자체의 성질은 비슷하지만 경사가 있으므로 발목에 힘이 좋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숲길을 1시간 이상 걸어도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산길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이 약하거나 면역이 낮은 분들이라면 산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기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발이 활발하게 운동하며 발 뒤꿈치의 지방층과 족저근막, 풋코어 근육들이 신발의 쿠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릴 때는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빠르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바닥과 닿는 곳은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옮겨가야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좀 더 사뿐사뿐하게 바닥을 딛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바닥이 딱딱할수록 뒤꿈치보다는 앞꿈치로 딛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처음 하는 분 중에는 발과 다리 근육이 약한 분이 많아서 앞꿈치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더욱 늦추셔야 합니다. 발 전체가 바닥에 닿는다 하더라도 쿵쿵 걷지 말고 조금 더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발에도 충격이 덜하고 허리나 골반에도 충격이 덜합니다. 모래사장이나 황토와 같이 바닥이 부드럽다면 걷는 방법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사토나 산길, 학교 운동장 등 바닥이 딱딱하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좀 더 집중하여 발 뒤꿈치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나비처럼 사뿐사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이나 발목, 무릎,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원리를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 혹은 항노화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트레스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체온이 낮아지는 것, 즉 추위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적당히 추운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보다 18도에서 19도 정도의 약간 낮은 온도가 오히려 숙면을 돕습니다. 맨발 걷기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간은 차가운 바닥의 스트레스를 느껴보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 회복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냉수 마찰을 하는 것이 겨울철 건강 비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겨울 동안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3월이 그렇게 더 반가울 수 없습니다. 초보자라면 5분도 좋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면 매일 1분이라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체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우나에서 몸을 뜨끈하게 하는 것, 운동을 통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 등 과하지 않은 선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체온을 높이는 방법 중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맨발 걷기보다 일상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배고픔입니다. 간헐적 단식, 일정 기간 동안의 단식은 모두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16대8 식사법입니다.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정 허기가 진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먹습니다. 현대인의 음식은 단 10분만 먹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섞이면 그만큼 소화 시간도 길어집니다. 특히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은 소화 시간이 더욱 깁니다. 라면은 밀가루를 튀긴 데다 방부제까지 포함되어 위를 통과하는 시간이 32시간이나 걸렸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염증과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소화되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가급적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뒤섞어서 먹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푸짐하게 먹는 것은 수명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200만에서 4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손과 발에 모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손발에서는 땀이 분비됩니다. 냉수 샤워를 짧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맨발 산책을 좀 더 긴 시간 한다면 비슷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맨발 산책은 우리 몸에 있는 약 4분의 1 정도의 땀샘을 자극합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5분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모래사장과 같은 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일 1분 정도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발의 상태, 체력 수준 등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히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겨울에도 몇 시간씩 산을 맨발로 걷는 분도 본 적이 있으니까요. 맨발 걷기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 며칠간의 맨발 걷기만으로도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은 논문에도 있지만 수많은 경험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꿀잠을 자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잠이 잘 들게 된다 85%,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93%,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상쾌하다 100%, 뻣뻣하던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82%, 만성적인 요통이나 관절 통증이 호전된다 74%,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진다 78%, 실제 맨발로 걷는 분 중 단 며칠 만에 기분 좋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액 흐름이 개선됩니다. 혈액이 묽게 되는 효과는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게 3년 반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은 맨발로 땅과 접지를 하면 혈액이 묽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혈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 등 각종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적인 생활 습관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죠. 왜 접지를 하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질까요? 맨발로 땅과 만나 접지를 하게 되면 적혈구의 전기적 성질이 중화되어 적혈구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여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논문에는 접지는 가장 간단하게 심혈관계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르티솔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분비됩니다. 호르몬은 인체가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가 이내 뚝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접지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접지를 하기 전처럼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의 코르티솔 수준이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접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동폭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감소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자율신경계 균형의 빠른 회복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다리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도망가거나 쫓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소화나 생식 기능은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나 생식기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 느긋하게 음식을 먹고 배변을 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어 호흡도 깊고 천천히 합니다. 몸이 쓰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여 쓰는 에너지를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 대사량보다 기초 대사량이 보통 2배는 더 많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중 하나인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성 피로와 불안, 일에 쫓기는 현대인에게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된 상태가 흔합니다. 그 결과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늘 굳어 있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성기능이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멋모르던 전공의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이게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척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예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했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에 대한 세금과 같아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싫다면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접지가 통증을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아서 압력을 올리면 일정 정도 압력을 넘어서면서 누구나 통증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혈압계를 종아리에 감아서 얼마만큼 압력이 올라가면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접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압력계의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에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이런 실험적인 자료 외에도 실제 맨발로 꾸준히 걷는 분들 중에서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면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발바닥 통증이 생길까 걱정했던 분도 막상 맨발 걷기 후에 발바닥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족저 근막염이나 티눈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법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되었는데 맨발 걷기 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몸에서는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낡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작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조골세포가 뼈를 새롭게 만들고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과정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은 잘 안 되고 낡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 결과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의 특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통증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절이 생길 때죠. 골다공증으로 가장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고관절과 척추입니다. 노인이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계단에서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되고 재활치료도 많이 하므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다시 걷지 못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갈비뼈 골절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근력이 더 떨어지며 삶이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들이 골절로 인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적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결국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접지를 통해 골다공증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골다공증의 지표로 본 것은 소변 안에 있는 인산입니다. 인산은 뼈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인산이 많이 배출되면 뼈 안에 있는 인산 성분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생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간접적인 지표인 인산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반드시 골다공증이 좋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접지 실험이나 맨발 걷기로 골다공증이 좋아졌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군을 잘 설정하고 실제 골밀도 검사 결과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험 설계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서 내년쯤에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염증 반응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내 몸에 해가 될 만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면역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낡거나 파괴된 자기 세포의 찌꺼기나 해로운 물질이 있는 곳에 공병대와 경찰이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괴된 곳으로 찾아가서 복구하는 공병대이자 선량한 세포에게 위협이 되는 침입자를 잡아가는 경찰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현대인은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염증을 해소해주는 항염증 음식은 거의 섭취하지 않죠.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라서 일반적인 검사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등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만성염증은 이런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오랜 기간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맨발 걷기나 접지를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에 염증이 있어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온도가 높게 나왔던 환자가 접지를 하고 난 뒤 염증이 감소하고 체온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접지 효과 중 의료에 접목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상처 회복 효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감각이 둔하거나 저린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발은 의사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병입니다. 아주 끔찍한 당뇨의 후유증이죠. 당뇨발이 있는 분에게 맨발로 아무 곳에서나 걸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은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동네 놀이터의 모래사장과 같이 매우 안전한 바닥을 선택하고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걷기만 해도 풋코어 근육이 튼튼해지며 발바닥이 지면과 만날 때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접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접지는 전자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단단하게 붙잡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발로 땅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과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이 발 근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발의 모든 근육에 다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발의 힘이 좋아질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과 발등을 위로 들어올리는 근육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더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맨발로 달릴 때 발을 땅바닥에 딛고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올리는 힘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맨발로 달릴 때
발바닥의 근육들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커지며 풋코어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은 좀 적게 들수록 보행과 달리기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면을 누르는 힘이 세지고 그 결과 풋코어 근육이 강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을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짝 마른 체격의 아프리카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도로를 사뿐사뿐 가볍게 달리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보일 만큼 특별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2연패에 빛나는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실제 맨발로 달리는 아베베 선수를 보면 앞꿈치부터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 앞꿈치부터 먼저 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아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지만 맨발일 때 뒤꿈치부터 닿으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맨발로 달리면 앞꿈치로 착지하는데 이것은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뒤꿈치로 착지할 때에 비해 충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분의 골반은 뒤로 기울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허벅지, 종아리 근육도 모두 약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물론 엉덩이 근육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엉덩이 근육만 튼튼하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어르신이 환갑을 맞이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인생의 하프타임은 30살이었죠. 30대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 그대로 100세 시대여서 하프타임이 50살입니다. 50대부터는 후반전을 뛰어야 하는 셈인데 후반전 경기의 승자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크게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흔히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을 떠올리실 겁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이 5가지가 모두 감각기관이죠. 사실 귀는 듣는 기능뿐 아니라 평형감각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립니다. 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채기 어려운 감각이 2가지 있는데 고유 수용성 감각과 내수용 감각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 몸이 바닥에 닿을 때 그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매끄러운지 푹신푹신한지 등을 다른 그 어떤 신경보다도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합니다.
통증 신호보다 거의 100배 빠르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뇌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발에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할지,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순간적으로 정하고 발걸음을 조절합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은 달리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슛을 날리곤 하는데, 이런 고유 수용성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감각 신경계가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집니다. 맨발로 걸으면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은 맨발로 많이 걸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맨발로 걷는 겁니다. 노인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가만히 앉혀놓으면 근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가 빨리 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서라도 맨발로 땅을 디디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저도 위험하다면 처음에는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이 안정화되며 속이 편해집니다. 내수용 감각은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심장, 폐, 위, 소장, 대장과 같은 다양한 장기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내수용 감각입니다. 심장, 폐, 위, 장, 방광, 이런 장기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감정 상태는 요동칩니다. 물론 미세한 변동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생각하는 뇌가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느려지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온통 신경이 심장으로 쏠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불안하죠. 이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가 낯선 향을 풍기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랫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화장실 표지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수용 감각은 평소 자율신경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과 내수용 감각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2, 3일간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혹여나 문제에 집중하다가 그 스트레스로 내수용 감각에 이상이 오면 시험을 망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함께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후에 피곤하다거나 발이 아프다는 것이 가장 흔한 이상 반응입니다. 대부분은 일주일 내에 좋아지고
길어도 한 달 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맨발로 걷고 좀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한숨 주무시거나 좀 쉬시는 편이 훨씬 더 회복에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맨발 걷기는 고지혈증 약이나 진통제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적거나 가볍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은 조심은 해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맨발 걷기를 할 때 바닥을 더 잘 살피고 더욱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이라면 꼭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맨발로 걷는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댓글 질문들 중에서 제가 뽑은 가장 훌륭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발 걷기로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린다면 활성산소가 세균을 억제하거나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좋은 기능까지도 억제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그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쌍을 이루지 못하는 외톨이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짝을 찾아보려고 이 외톨이 전자가 막 설쳐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세포를 공격하고 그 세포가 DNA의 변형까지 일으키면 암이 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활성산소는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호르몬을 조절하고 노화된 세포를 자연스럽게 청소를 해주며 새로 생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고 결국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적으면 생명현상이 떨어지고 너무 많아도 질병에 걸리기 쉽고 생명체가 죽게 되지요. 활성산소가 우리한테 병을 가져다주는 나쁜 녀석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절만 된다면 좋은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피부를 포함하여 호흡기, 식도와 같은 곳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은 장입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숫자가 우리 몸의 세포 숫자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세균들하고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장 점막 면역이 우리 몸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바로 장 점막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원재 교수팀은 2005년 사이언스지에 장내 미생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실험 결과 정상 파리는 5일 후에도 80% 이상이 생존하는 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파리들은 3일째에 60% 이상이 죽고 5일 만에 모두 죽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활성산소의 기능이 항산화제와 균형을 이룰 때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답변을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인에게는 활성산소가 대체로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땅바닥과 맨발로 만난다면
자유전자들이 들어와서 과도해진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활성산소까지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한 건 고지혈증 때문이었습니다. 3년 반 전인데 중성지방이 무려 1057이었고 제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돌린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그 모양만 보고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혈액의 절반이 마치 지방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은 없고 고지혈증 약은 먹기 싫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은 뭐니 해도 식단이었습니다. 약 3주간 탄수화물은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흰쌀, 밀가루, 설탕이나 과당을 포함한 모든 탄수화물 종류를 다 끊었습니다. 그 후 중성지방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도 탄수화물은 소량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을 쓴 것이 운동인데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제가 생각해낸 것이 맨발로 걷거나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에 관한 책과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지만 환자보다 더 심한 고지혈증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자세히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중성 지방혈증은 저의 경우에도 음식 조절이 가장 기여한 바가 크겠지만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논문에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보다 고중성지방 혈증의 경우가 맨발 걷기로 더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은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일이 많은데 맨발 걷기가 항산화 효과와 염증을 호전시키는 기전을 통해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후진국에 살다가 지금은 선진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가 10대 때보다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이 10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살률도 10배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많이 치료하는 척추측만증도 10배 더 많아졌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배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배나 많이 죽어갑니다. 아이들의 척추는 10배나 더 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기 힘들고 했더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상한 사회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좀 더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우리 모두가 지구와 접촉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쪽에서 걷는 사람과도 접촉해 있고 나무와도 접촉해 있고 풀과도 접촉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촐랑대며 걸어가는 강아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풀, 나무, 사람 모두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개체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지만 지구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과 환경, 사회는 나눠진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것처럼 서로를 돕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체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한 몸이 되어 발휘하는 자비심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흔히들 지금의 사회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자 도생.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 자립심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신뢰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연결을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지갑이 풍성한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인생의 핵심이 아닐까요? 맨발로 지구와 만나면 잃어버렸던 많은 감각이 살아나고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핫합니다. 공원이나 산, 개천 등에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금방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맨발 걷기입니다. 주변에 적당한 장소가 없다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학교입니다.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 가나 하나쯤은 있습니다.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곳은 맨발 걷기가 불가능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접지로 인한 활성산소 제거, 둘째는 지압 효과입니다. 이 중에서 접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구는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작동하는 것이고 철새들은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작은 철 조각을 이용해 지자기를 감지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날아간다고 하죠. 땅과 내 피부가 접촉해야 몸속에 과다한 활성산소가 중화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맨 땅을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저도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맨발 걷기를 자주 합니다. 체감적으로 해보면 영상 15도 이상에서는 맨발 걷기가 수월합니다. 영상 15도 밑에서는 발이 시려워서 어렵더군요.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겨울철에는 쉬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맨발 걷기를 합니다. 처음 맨발 걷기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하니 발가락 시림 증상이 개선되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저는 발가락 시림 증상이 남보다 심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러했죠.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발가락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고 느꼈죠. 여기서 혈액순환이라면 찬물 샤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찬물 샤워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겨울입니다. 수돗물이 가장 차가운 때는 1월입니다. 요즘 찬물 샤워를 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온몸 여기저기가 붉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현직 의사가 맨발 걷기에 관해 쓴 최초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사와 의학자분들이 맨발 걷기의 효과를 좀 더 잘 연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치우침과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침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속단은 섣부른 판단이며 많은 다른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어리석음입니다. 치우침과 속단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우침의 반대는 균형, 조화, 중용입니다. 이 책 저자도 여러 번 말하지만 맨발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경험상 맨발 걷기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것도 너무나 쉽죠. 자기 스스로 직접 맨발 걷기를 한 달만 해보면 됩니다. 아니, 단 일주일만 해봐도 자신의 몸으로 변화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도움이 되면 계속하면 됩니다. 해보고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시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니지요. 다만 지병이 있는 경우라든가 파상풍 예방 접종이라든가 사전에 고려할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파상풍 주사를 맞고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손수건이나 물티슈를 꼭 갖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 맨발 걷기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발을 닦을 준비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제공하는 정보나 가치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이 책은 맨발 걷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각종 SNS를 통해서 맨발 걷기에 관한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올해 맨발 걷기와 찬물 샤워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시리라 확신합니다. 일단 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